연, 연, 멀리 날아가 버리고 싶었다. 볼이 논에서 솟아오르곤 했다. 하늘을 들이받으며 뻑뻑하게 거슬러 올랐다. 구름의 층계를 밟아 걸어도 길은 보이지 않았다. 그 길 위에 비스듬히 떠오르는 집을 짓기 시작했다. 더 높이 이마에 별을 달고 떠있는 방패연이 부러웠다. 꼬리를 잘라버린 마음으로 떳떳한 어깨는 떵떵거리고 있었다. 나는 꼬리 끝까지 온몸으로 흔들리는 그리움으로 기어오르고 싶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단단하게 끈을 감았다. 거센 바람이 내 몸에 몰아쳤다. 얼레가 정신없이 헛돌아 풀렸고 끈을 묶은 아버지 허리가 부서져 내렸다. 너무 먼 곳에서 다시 내려다보았다. 비틀거리다 넘어지는 겨울 허수아비가 꿈속으로 보였다. 연씨를 타고 올라온 소식. 침 발라붙인 편지가 아버지 목숨처럼 떨어졌다. 나는 끈을 따라 내려가 음복 같은 바람에 취한 몸으로 땅에 깊이 엎드려야만 했다. 끝내 나는 그렇게 겨울 밖으로 날아가지 못했다. 제 첫 시집인데 저한테도 겨우 하나 있는 게 이렇게 찢어진 것도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의 첫 시집을 복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방패연하고 가오리연인데 그리고 이 얼레인데 방패연과 가오리연과 얼레의 관계를 나와 아버지와 친구들과 이렇게 그런 관계를 형성한 게 연이라는 작품입니다. 저의 기억은 징검다리 건너 외딴 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전에 살았던 행경이란 마을에서 아주 작은 정미소를 할 때 태어났다고 들었습니다. 원등리 2구에 있었던 좀 큰 정미소에서 망하고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아주 작은 정미소를 하였는데 바로 그때 제가 태어났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순진하여
다 썩은 정미소를 인수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완전히 거지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늘 그 방앗간을 소개해 주신 김모모씨 아재를 원망하셨습니다. 중간에서 많이 떼어먹고 또 발동기가 고장나면 고쳐준다면서 또다시 속이기를 반복했다며 평생 원망을 하시며 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경에서 생활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자란 다음에 혹시 기억이 날까 싶어서 가끔 행경리에 가보았으나 그때는 이미 방앗간도 없어져서 보이지 않았고 저의 잃어버린 기억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꿈처럼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벽도 반듯하지 못한 아주 작은 방에서 그나마 비스듬한 방바닥에 세숫대야를 넣고 빗물을 받는 모습인데 혹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집에서 보았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곤 합니다. 저는 겨울에는 주로 연날리기와 썰매 타기와 팽이치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연날리기는 제 꿈의 비상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늘 높이 날고 싶은 제 마음의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꿈은 현실의 벽들 때문에 그렇게 높이 날지는 못했습니다. 제 꿈은 높이 높이 날아오르는 방패연이 되지 못했습니다. 방패연은 꼬리가 없어도 균형을 잘 잡고 하늘 높이 오를 수 있었습니다. 방패연에는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고 대나무살도 튼튼하고 연씨를 묶는 방법부터 달랐습니다. 그에 비하여 가오리연은 만들기는 간단하고 쉬웠지만 그렇게 높이 날지는 못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만들어진 가오리연은 대나무살 2개로 만들 수 있는데 균형 잡기가 어려워서 길게 꼬리를 달아야만 겨우 균형을 잡으면서 날아오를 수 있었습니다. 저의 처지는 당당하고 멋진 방편이 되지 못하고 겨우 가오리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종이 더 커야 하고 대나무도 많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겨우 대나무 2개만 있어도 만들 수 있는 가오리연을 만들어서 하늘로 날려보내야만 했습니다. 가오리연은 연실도 묶는 방법이 간단했습니다. 그냥 위와 아래쪽 2줄만 묶어주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대신에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꼬리를 길게 달아줘야만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연이 되지 못하고 꼬리가 긴 가오리연일 수밖에 없습니다. 꼬리를 길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자꾸만 하늘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논바닥으로 쏜살같이 꼬꾸라져 내려와서 그냥 사정없이 코를 땅에 들이받으면서 연이 박살나고 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꼬리를 잘 만들어 주어도 바람에 꼬리가 떨어져서 연은 자꾸만 그렇게 땅에 머리를 쳐박고 박살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실에 유리가루를 입혀서 연싸움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연싸움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겨우 연실에 편지를 올려보내는 놀이만 할 수 있었습니다. 연 편지는 얼레가 있는 쪽 연실에서부터 연이 있는 하늘까지 편지를 보내는 놀이입니다. 작은 종이에 작은 구멍을 내서 연실에 걸고 양쪽 끝을 침이나 풀로 발라서 입으로 후 불어주면 연실을 타고 올라가는 놀이인데 잘 붙는 풀로 바르지 않고
침으로 바르면 연이 있는 높은 곳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떨어져서 날아가 버리고 잘 붙는 풀로 붙여서 잘 보내면 연이 있는 높은 곳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이 있는 높은 하늘까지 편지가 도착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곤 하였습니다. 우리 집의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젊은 시절에 방앗간을 하시다가 높은 천장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방앗간까지 망하는 바람에 화병까지 생겨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후로 늘 아랫목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렇게 누워서도 술을 얼마나 잘 드시던지 저녁 무렵이 되면 태양은 언제나 아버지 얼굴로 져서 붉게 취하셨습니다. 그렇게 취하신 아버지는 정신을 잃고 부엌칼을 들고 어머니와 자식들을 죽이겠다고 날뛰는 광견병 걸린 개가 되었습니다. 저녁 밥상은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주로 어머니를 상대로 트집을 잡아서 괴롭히셨는데 특히 제가 어머니 편을 많이 들어서 저와 어머니는 밤새도록 도망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술에서 깨어나시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시고 또다시 그렇게 아침부터 조금씩 몰래 술을 마시다 보면 저녁에 다시 붉게 취하시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가장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머니께서 가장 노릇을 해야만 했는데 궁여지책으로 보따리 장사, 즉 도부 장사를 하셔서 그나마 겨우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술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절대로 술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픈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저 자신이 또한 아픈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또 다른 누군가를 어머니처럼 고생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며 결혼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며 쓴 시가 바로 이 연이라는 시입니다. 이 연이란 시 때문에 상패를 받으려고 숙명여대에 갔던 기억도 새삼스럽게 납니다. 그렇게 저는 여대에 처음으로 가보았던 추억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게 날아오른 가오리연, 그 가오리연은 나중에는 연꽃의 연으로 피어나고 세월이 지나고 즉 연이 지나니 그 연꽃의 연인 연의 향기로 인하여 인연의 연으로 발전하는 저의 시에 관한 연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연에 대한 시들은 다양한 변주를 통하여 탄생될 것입니다. 배진성은 끊임없이 그의 고향에 시선을 던지는 시인이다. 그의 시는 고향에서 유년 시절에 겪은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 체험은 안락하지 않다. 질병과 가난은 그를 외롭게 만들고 이 외로움은 그 시 도처에서 고향의 자연세계와 그 속에서 생활을 내면화시키고 있다. 자연세계에 내면하는 주관적 서정을 극복하는 역동성의 적극적 표현으로 드러날 때
주목할 만한 시적 성취로 이어진다.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문학평론가 이경호 선생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문학평론가 이경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평을 해주셨는데, 저의 첫 시집이 나오고 지금은 소설을 쓰고 계시는 김훈 작가님께서 그때 한국일보에 크게 신문 절반 정도의 지면을 할애해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 이경호 선생님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새기고 시를 쓰는데 길잡이로 삼고 있습니다. 그때는 김훈 선생님께서 한국일보에 계셨는데 지금껏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5일에 메모를 남긴 게 있습니다. 돌무덤을 기웃거린다. 수탉이 이제 완전히 장닭이 되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날씨도 추운데 고생할 것이다. 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이토록 어렵게 만드는 것일까? 왜 이토록 고생시키는 것일까?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백남기 선생님 병문안 가시어 진심으로 사과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한다면 오늘의 사태도 잘 마무리되련만. 그 당시 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선거철에만 고개를 숙이는 것일까? 아무쪼록 많은 시민들도 많은 경찰들도 추위에 무탈하시길 소망합니다. 강아지도 걱정이 되는지 자꾸만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 다 죽을 것인데 좀 더 정답고 아름답게 살 수는 없을까? 이런 메모를 남겼는데, 그 당시 백남기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이 한창이던 2015년 12월이 다시 생각납니다. 그때 이어도 공화국에서는 그 돌방을 제가 만들고 있었는데, 제가 기르던 오리와 닭들이 자꾸 돌방을 기웃거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돼서 쓴 메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이렇게 12월에도 아주 푸른 풀들이 많이 자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르던 닭들, 장닭들, 이렇게 저와 같은 친구가 되어주었던 닭들과 오리와 강아지들, 이렇게 그때를 생각하니 다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4일에는 제가 아침 인사를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목화도 심어 보았고, 목화도 이렇게 심어서 꽃이 피어 있었고, 12월인데 이렇게 코스모스가 피어 있고, 호박이 익어가고, 이렇게 호박잎이 푸르고, 감자가 이렇게 푸르고, 백일홍도 겨울까지 이렇게 꽃이 피어 있고, 봉숭아도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을 보고, 참 제주도는 축복받았던 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제가 돌 작업을 많이 했는데, 이런 돌을 팔다 보면 이렇게 조각품 같은 돌들이 많이 나와서 참 기쁘기도 했던 시절인데, 토란도 이렇게 겨울인데도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이 육지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4일에는 또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화순항이 수상하다. 산방산 아래 화순항이 수상하다. 은밀하게
밤낮으로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불순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방파제가 여기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쪽에 다시 중간에 방파제를 만들고 있는 공사가 이렇게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쪽에도 모래밭이 많아서 작은 해수욕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부두가 들어서 가지고 다 시멘트로 포장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강중 화순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려다가 강정으로 쫓겨난 바람에 다시 몇 년 후에 해경부두가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화순항은 자연적으로 굉장히 부두로서 활용하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 강정에 해군기지가 있지만 비상시에는 이 화순항을 많이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이쪽에도 군함들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아마 훈련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쪽은 그 자연적으로 송악산과 월라봉이 큰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군사기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불길한 생각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향 친구에게 메밀밭 사진을 보냈는데 제주도에도 메밀밭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메밀 최대 생산지가 바로 제주도인데 너무나 홍보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제주 메밀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주도에는 넓은 메밀밭들이 많습니다. 제주 메밀 제주도에서는 메밀을 1년에 2번 수확한다. 보통 4월에 뿌려 6월에 걷고 8월에 뿌려 11월에 걷는다. 제주도에서 메밀꽃이 절정을 맞이하는 때는 5월 말과 10월 초라고 할 수 있다. 이 무렵 제주도 중산간에서는 흔히 메밀꽃들이 흐드러진 메밀꽃밭을 볼 수 있다. 나는 그동안 메밀꽃만 보고 메밀은 자세히 보지 못했다. 내가 좋아하는 빙떡을 먹으면서도 제주도 메밀에 대하여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 우연한 기회에 살록도로를 가다가 넓은 메밀밭과 함께 있는 제주 메밀 식당과 제주 메밀 카페를 만나서 들어갔다. 제주 메밀 제주 메밀 체험관도 함께 있다고 했다. 점심을 한참 동안 기다린 후에 제주 메밀 비비작작으로 먹고 메밀가루도 한 봉지 샀다. 기다리는 동안 넓은 메밀밭에 만들어 놓은 산책길을 걷고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으며 재미있게 놀았다. 메밀꽃은 멀리서 보면 소금처럼 혹은 눈송이처럼 희게 보인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흰색만은 아니다. 심지어 온몸이 붉은 메밀꽃도 있었다. 사람들도 그렇듯이 가까이서 자세히 보아야 제대로 알 수 있다. 7걸음 간격으로 나란히 서 있는 그 식당과 카페는 광평리의 마을 기업이라고 했다. 제주도에는 그런 마을 기업들이 많다. 가까운 서광리에도 그런 마을 기업인 식당과 카페가 나란히 있다. 서광리에는 서광 곶자왈에서 마을 사람들이 따서 만든 산동 열매를 활용한 음식들이 유명한데 이곳 광평리에는 메밀을 특화한 식당과 카페였다. 특히 광평에는 넓은 메밀밭이 함께 있어서 더욱 좋았다.
그리고 무료로 나누어주는 제주에서 만난 메밀의 맛 20. 제주 메밀 레시피북은 나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다. 이호석의 메밀꽃 필 무렵 때문일까? 봉평 메밀국수 때문일까? 사람들은 메밀하면 강원도를 흔히 떠올린다. 하지만 우리나라 메밀 최대 생산지는 제주도라고 한다. 강원도가 아니라 제주도라고 한다. 제주도 메밀 재배 면적은 전국의 43%를 차지하며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때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메밀이 제주도에서 생산된다고 한다. 이 책에서는 봉평에서 유통되는 메밀은 제주에서 생산된 상당수가 강원도로 건너가서 가공된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좀 더 알아보니 그동안 제주에는 메밀 가공 공장이 없어서 생산량 대부분을 강원도 등 외지로 보내왔다고 한다. 제주도에 메밀 가공 공장이 생긴 것은 최근의 일이라고 한다. 메밀은 제주도 신화에도 등장하는 곡식이다. 제주 농경신 자청비는 하늘나라에서 씨앗을 받아왔고 쌀과 보리와 조와 콩과 기장을 받아와서 심었는데 메밀이 빠져 있었다. 그래서 자청비는 하늘나라에 다시 올라가서 메밀 씨앗을 되찾아왔다. 다른 작물보다 늦게 파종하지만 다른 작물과 함께 수확하는 메밀의 특징을 묘사한 이 이야기는 자청비 신화 세경 폼프리의 대미를 장식한다. 또한 농경신 자청비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 먼저 자란 곡식이 다 떨어져 먹을 것이 없게 되면 배가 고프니 그때 메밀밭에 가서 환하게 핀 하얀 꽃을 보면 배고플 일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 제주도는 이제 나에게 메밀의 고향으로 기억될 것 같다. 쌀이 귀했던 제주도에서 제주도 사람들이 메밀로 만들어 먹은 빙떡과 돌레떡, 꿩메밀 칼국수와 메밀묵, 그리고 메밀가루를 덧보태는 몸국과 고사리 육개장 등 여러 향토 요리가 메밀의 고향임을 반증하고 있다. 메밀가루와 메밀쌀로 만들 수 있는 메밀 음식 20가지를 알려주는 이 작은 책이 참 좋다. 제주 사람들과 생사고락을 나누며 그들의 삶과 지혜를 품어온 제주 메밀 이야기가 참 좋다. 전통 요리부터 퓨전 요리까지 어떠한 요리 장르도 찰떡같이 소화해내는 제주 메밀과 함께 풍성하고 질박한 제주의 맛과 멋을 경험할 수 있을 것만 같다. 메밀 줄기 높이는 보통 60에서 90cm 정도 된다고 한다. 줄기 속은 비어있다고 한다. 뿌리는 청근성이나 원뿌리는 보통 90에서 120cm에 달하며 가뭄에 강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땅속의 뿌리가 더 깊이 뻗어 있다는 말이다. 생명력이 강한 제주도 사람들을 참 많이도 닮아 있다. 옛 선조들은 메밀을 오방지역물이라 부르며 신성하게 여겼다. 푸른 잎, 붉은 줄기, 흰 꽃, 검은 열매, 노란 뿌리 등 5색을 갖춘 신비한 영물이라는 것이다. 선조들의 표현처럼 메밀은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주로 메밀을 먹지만 열매뿐 아니라 식물체의 모든 부분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잎은 차나 채소로, 꽃은 밀원으로, 열매의 껍질은 베개 속으로 쓰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메밀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좋은 성분은
항산화물질인 루틴이다. 메밀에서 처음 확인된 루틴은 비타민 P의 일종으로 모세혈관 벽을 튼튼하게 하고 혈관의 투과성을 조절해준다.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당뇨, 암 등 성인병의 여러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며 심부전증 등 신장 관련 질환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 60명에게 6주간 메밀 추출액을 섭취하게 했더니 혈압과 혈당이 떨어졌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있다. 나는 메밀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 제주 메밀을 되살리기 위하여 제주메밀 육성사업단, 제주메밀 영농조합법인, 한라산 아래 첫 마을 영농조합, 그들이 앞장서고 있는 듯하다. 제주도 중산가는 대부분 골프장에 들어서 있다. 큰 자본을 앞세우고 들어와 한라산을 유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중산간 마을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농업으로 살아남으려는 그들의 노력이 참으로 아름답다. 우리들을 먹여 살리는 농업과 임업은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다. 줄기보다 뿌리가 더 깊고 멀리 뻗어 있다는 메밀. 그런 메밀보다 더욱 강인한 제주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그래도 안심이 된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메밀 생산량으로는 1위이고 메밀 생산 면적으로도 1위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메밀 사업을 활성화하지 못했다. 척박한 제주 토양의 대표 구황작물로서 제주인의 삶과 더불어 신화적, 역사적, 생활적 유래를 갖고 있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제주 메밀을 소개하기 위해 2015년 제주 메밀 발전 5개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제주 메밀 육성 사업단은 성산읍 난산리의 메밀 수확 및 원물 가공 공장, 안덕면 광평리의 메밀 제품 생산 공장을 설립했다. 난산리 공장은 제주 메밀 영농조합이, 광평리 공장은 한라산 아래 첫 마을이 운영한다. 광평리에 개관한 제주 메밀 체험관에서는 빙떡과 같은 향통 음식 외에 메밀가루를 이용한 베이킹 등 직접 만들고 맛볼 수 있다. 두 곳 업체가 수확과 생산을 마치면 제주 메밀 육성 사업단이 다른 지역 음식 박람회 등에 참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관련 워크숍과 강의를 갖는다고 한다. 우리들은 농업을 살리려는 제주도 당국과 늙어가는 고향 마을을 살리려는 마을 주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참으로 아름답다. 이번에 내가 방문한 제주 메밀 식당과 제주 메밀 카페는 한라산 아래 첫마을 영농조합에서 운영하는 곳이었다. 산록도로를 지척에 둔 광평리는 해발 500에서 600m 지점에 자리한 중산간 마을이다. 봄과 가을, 메밀꽃이 만개하는 시기에는 광활한 평지라는 동네 이름에 걸맞게 너른 들판 가득 메밀꽃으로 뒤덮인다. 2015년 5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고 광평리 마을 주민 12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한라산 아래 첫 마을이 문을 열었다. 현재 메밀 생산 시설인 석발기, 선별기, 클리너, 탈피기, 재분기 등 5가지 설비를 갖추고 하루 최대 500kg의 메밀을 생산한다. 광평리는 메밀마을 공동체를 꿈꾸며 제주 메밀 체험관을 개관했다. 메밀 생산 공정 체험은 물론이고 음식 체험 등 제주 메밀에 관한 풍성한 프로그램을 더불어 진행하고 있다. 제주 메밀을 다시 본다. 큰 하트 모양의 푸른 잎이 하늘을 떠받들고 있다. 그 위에 흰 꽃들이 소곤소곤 귓속말을 하고 있다.
흰 옷에는 아직도 붉은 피가 묻어 있다. 흰 옷을 들춰보면 붉은 줄기가 뼈처럼 있다. 곧 검은 열매가 열릴 것을 나는 믿는다. 하트 모양의 작은 열매들이 열릴 것을 나는 믿는다. 대동맥 판막처럼 세 장의 하트가 모여 삼각부의 검은 하트를 만들 것을 나는 믿는다. 그 검은 열매의 겉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하얀 메밀살이 들어있을 것이다. 저승사자의 검은 옷을 벗으면 메밀꽃처럼 하얀 메밀의 마음이 드러날 것이다. 그런 하얀 마음으로 만든 메밀을 먹는다. 새하얀 빙떡을 먹고 제주 메밀 비비적 장면을 먹는다. 바로 곁에 무섭게 들어선 골프장에서 날아온 골프공도 메밀밭으로 사라지고 골프장 잔디밭에도 메밀꽃들이 하얗게 다시 피어날 것만 같다. 한라산 아래 젖동네 사람들처럼 종석산의 사람들이 메밀꽃처럼 아른거리고 산삼꽃과 산약초 꽃들이 환하게 어우러지고 있는 모습을 환영처럼 본다. 열매가 다시 의미 있는 씨앗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야만 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 이 사진들은 그 카페와 식당 주변에 메밀밭을 조성해 놓고 산책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한참 놀면서 메밀꽃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메밀꽃은 이렇게 멀리서 보면 하얗게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이런 붉은 메밀꽃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빙떡인데 이 안에 이 겉에는 메밀로 만든 것이고 안에는 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비비작장면인데 이 비비작작이란 말이 이렇게 막 비벼서 먹는 그런 비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메밀이 들어간 그 곰탕 같습니다. 이렇게 한라산의 참마을에서 소책자도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이 곱다시 담다란 말도 참 재미있습니다. 이 한라산 아래 첫 동네에 이 영농조합 조합원들입니다. 모두가 다 거의가 연세 드신 분이고 보면 이분이 제일 젊어 보이는데 이분도 나이가 상당히 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빙떡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메밀을 공부하다 보니까 다른 사진 자료들도 제가 찾아보았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메밀꽃이 지면 그 밑에 이렇게 하트 모양의 메밀 열매가 열립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검정색인데 이 껍질을 벗기면 이렇게 하얀 속에 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메밀쌀이라고 합니다. 이 껍질은 이 베개 속에 넣어서 잠을 자면 잠도 잘 오고 머리도 시원하고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는 그때 아마 딸하고 부모님 같은데 참 보기가 좋아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메밀 열매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세 장의 하트가 합쳐진 모양입니다. 광평리 사람들이 이렇게 소책자도 나눠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그 식사 메뉴인데 보통 10,000원 정도 하니까 가격도 싸고
좋습니다. 제주 메밀 물냉면도 있고 비빔냉면도 있고 이렇게 이름이 재밌어서 그런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주 메밀 비비작장면을 먹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서 제주 메밀 비비작장면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이 방앗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여기다가 아까 그 메밀 쌀을 넣고 이렇게 갈아서 메밀가루로 만들어서 각종 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흔들리면서 메밀가루가 이쪽으로 좀 고운 것은 이쪽으로 넣고 이쪽은 좀 거친 거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메밀꽃을 본 게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온몸이 붉은색인 메밀꽃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붉은색. 아마 조명들도 있는 걸 봐선 야간에도 운치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사진을 찍으라고 속에 자전거도 있고 막 했는데 제가 그렇게 많이 찍지는. 여기 이제 식당이고 여기 카페였습니다. 이게 한 6걸음, 7걸음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이건 다른 아마 이렇게 수확하는 모습 사진입니다. 이렇게 수확해서 옛날식으로 도리깨로 이렇게 털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넓은 곳은 기계로도 수확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가을에 도리깨로 하는 게 좋아 보여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메밀로 하는 음식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빙떡에 대한 글도 썼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빙떡. 내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빙떡이 있다.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참 좋다. 자극적이지 않고 무덤덤한 맛이 참 좋다. 꼭 물맛처럼 맛이 없는 듯 깊은 맛이 있어서 나는 참 좋다. 그런데 이 빙떡이란 놈을 떡이라고 불러야 할지, 전이라고 불러야 할지, 전병이라고 불러야 할지, 아니면 만두라고 불러야 할지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떡 같기도 하고 전 같기도 하고 전병 같기도 하고 만두 같기도 하다. 빙떡이란 이름은 떡병이 빙으로 변하면서 유래했다는 설 외에 반죽을 국자로 빙빙 돌리면서 붙인다 혹은 빙빙 말아서 먹는 모양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차게 두고 먹어도 맛있다고 해서 빙떡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빙떡은 제주도에서 이웃이나 친족에게 대수사가 생겼을 때 선물하고 먹었던 축하와 위로 음식이라고 한다. 제주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고 한다. 남원에서는 모양새가 멍석 같아서 멍석떡이라고 한다. 서귀포에서는 전기떡, 쟁기떡이라고 한다. 호라비떡 혹은 호라비떡으로 불리기도 한다. 열량이 낮고 단백질과 지방 등 영양소가 충분하다고 한다. 소를 달리하면 훨씬 다양한 종류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소로 김치를 넣는 강원도 메밀 총떡이나 프랑스식 전병인 갈레트도 있다고 한다. 겉모습은 강원 지역의 총떡과 닮았다. 그러나 빙떡에는 주로 무만 넣는데 반해 총떡에는 무뿐만 아니라 김치와 양념한 돼지고기, 오징어 등이 들어간다고 한다. 나에게는 어쩐지 오리지널 제주 빙떡이 더 잘 맞을 것만 같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 오래도록 저염식을 먹었는데 제주 빙떡은 환자들의 저염식 음식으로도 제격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소금 없이도 이렇게 맛있고 고소한 음식은 드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나는 더 궁금해서 빙이라는 글자를 검색해 보았다. 약간 넓은 일정한 범위를 한 바퀴 도는 모양, 갑자기 정신이 어찔하여지는 모양, 일정한 둘레를 넓게 둘러싸는 모양, 한 바퀴 도는 모양, 둘러싼 모양 등으로 검색이 된다. 빙은 참 재미있는 부사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빙떡은 빙빙이 핵심이다. 병이 빙으로 변했다는 말도 재미있는 유추다. 제주도 사람들은 아마도 이 음식을 떡이라고 고집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아무래도 축하와 위로의 음식으로는 전보다는 떡이 더 잘 어울리므로 떡을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얼마나 떡을 강조하고 싶었으면 병떡, 즉 떡떡이라고 하였겠는가.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메밀이 생산되는 곳은 제주도라고 한다. 예로부터 제주도 사람들은 메밀을 다양한 음식으로 이용했는데 특히 메밀가루로 만든 빙떡이 유명하다. 갈치국, 옥돔구이 등과 함께 제주도를 대표하는 향토 음식 7선에 선정된 빙떡은 메밀가루로 얇게 전을 붙이고 그 안에 채를 썰어 데쳐낸 물을 넣은 음식이다. 빙떡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메밀가루로 최대한 얇게 전을 붙인다는 것이다. 빙떡을 잘 만드는 사람이 만든 빙떡은 속에 들어있는 무가 훤하게 보일 정도로 얇게 잘 붙인다. 밀로 만든 밀가루보다 점성이 낮은 메밀로 어떻게 그렇게 얇게 잘 붙이는지 참으로 신기하다. 빙떡을 처음 먹기 시작한 때는 제주도에 메밀이 들어온 700여 년 전으로 추정된다. 당시 탐나는 원나라 지배 아래 있었다. 속설에 따르면 탐나를 못마땅하게 여긴 원나라 관료가 제주 사람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 소화가 안되고 독성이 있는 작물로 알려진 메밀을 전해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탐나 사람들이 메밀로 빙떡을 만들어 먹으면서 원나라 계략은 수포로 돌아갔다고 한다. 메밀을 가루로 만든 다음 소화효소가 풍부한 무와 함께 조리를 해서 먹으니 아무런 탈이 없었던 것이다. 빙떡의 조리법은 간단하다. 우선 메밀가루에 미지근한 물을 섞어 반죽한다. 무는 채 썰어서 뜨거운 물에 살짝 익힌 뒤 송송 썬 실포와 함께 참기름, 소금, 참깨를 넣고 버무린다. 이후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메밀 반죽을 국자로 빙빙 돌리면서 얇고 넓게 전을 붙인다. 양념한 무채를 전의 한쪽에 가지런히 얹어서 돌돌 말고서 가장자리를 손으로 꾹 눌러주면 빙떡이 완성된다. 무소 만들기 1. 무는 결대로 채 썰고 쪽파는 0.5cm 길이로 송송 썰어 준비한다. 2. 끓는 물에 물을 넣고 4, 5분 정도 데친다. 무가 익으면 건져서 물기를 짠다. 소금, 참기름, 참깨, 쪽파를 넣어 버무리고 간한다. 전병 만들기 메밀가루와 소금은 채로 친다. 여기에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묽게 갠다. 메밀가루와 물은 1대 1.4 또는 1대 1.5 비율로 한다. 달군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키친타올로 닦아 기름기가 거의 남아있지 않도록 만든 다음 메밀 반죽을 국자로 떠서 얇게 두른다. 전병을 붙일 때 타지 않게 약불로 조절한다. 반죽이 익으면 가장자리가 들리는데 그때 뒤집어서 1, 2분 더 익힌다. 메밀 전병을 한김 식힌 후 무소를 넣고 돌돌 만다. 무소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양끝을 꾹 누른다. 빙떡의 맛은 사실
처음 먹어본 사람은 잘 느낄 수 없다고 한다. 아무런 맛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간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번 먹고 나면 심심하지만 고소한 그 맛에 푹 빠져든다. 또한 열량은 낮지만 단백질, 지방 등 영양소는 충분해 웰빙 음식으로도 손색이 없다. 제주에서 빙떡을 맛보려면 제주 시내 재래시장인 동문시장 등을 찾으면 된다. 하지만 누구라도 만들기 쉬운 음식이므로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길 권한다. 제주도는 그동안 메밀 생산량이 많았음에도 가공공장이 없어서 메밀을 산업화할 수 없었다. 메밀을 강원도에 빼앗긴 느낌이 강하다. 지금은 강원도가 메밀의 본고장으로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메밀의 본고장으로 알려진 봉평장에는 메밀 막국수뿐만 아니라 메밀 부치기와 메밀 전병이 유명하다고 한다. 봉평장 아주머니들의 현란한 손놀림이 볼만하다고 한다. 까만 번칠 위에 메밀 반죽을 붓질하듯 슥슥 문지른 뒤 절인 배추를 올려 휙 뒤집으니 메밀 부치기가 완성된다. 종이짬처럼 얇고 부드러운 메밀 부치기는 심심하고 담백하다. 메밀전에 김치, 두부, 당면 등을 섞은 소를 넣고 총대처럼 돌돌 말아 만든 것이 총떡이라고 부르는 메밀 전병은 매콤한 맛이라고 한다. 메밀 막걸리와 잘 어울리는 음식이라고 한다. 그에 비하여 제주도 빙떡은 그냥 먹어도 참맛이 좋다. 시원하고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은근히 사람들을 유혹한다. 나는 지금도 그 맛에 푹 빠져 있다. 메밀은 예로부터 국수, 부침 등의 밀가루 대신 활용되어 왔으나 한국전쟁 이후 밀가루가 대량 수입되면서 침체기를 맞았다. 그러다 1990년대에 들어 웰빙 바람을 타고 건강식품으로 다시 떠오른 것이다. 그 기회를 강원도가 선점한 것이다. 제주도는 2015년에야 비로소 메밀의 가능성에 눈을 떴다. 하지만 제주도만의 독특한 메밀 음식이 있으니 강원도와 차별화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제주도 메밀과 강원도 메밀이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메밀을 모밀이라고도 하는데 참 재미있다. 세모 모양의 메밀을 두고 모가 난 밀이라 부른다. 그래서 모밀 메밀로 변했다는 설이 있다. 그러니까 산에서 나는 밀이 메밀이고 모가 난 밀이 모밀이 아닐까 나 혼자서 생각하고 픽 웃는다. 나도 이제 한번 빙떡을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아야겠다. 시장에서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파는 할머니는 프라이팬에서 직접 소를 넣고 말아서 만들기도 한다. 그러면 좀 손이 뜨거울 것 같으니 전을 먼저 부친 다음에 불판 밖에서 무소를 넣고 말아보아야겠다. 나는 어쩐지 빙떡이란 말보다 멍석말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말이라는 생각이 든다. 메밀 멍석말이는 여름에 먹어도 좋지만 겨울에 먹어도 좋을 것 같다. 냉면을 여름에도 먹고 겨울에도 먹듯이 그렇게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아야겠다. 나는 지금껏 나를 너무 소홀하게 대했다는 생각이 든다. 잘 산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쉬고 잘 움직이는 것인데 나는 그동안 그러지 못한 것 같다. 이제라도 나는 잘 먹고 잘 잡고 잘 움직여야만 하겠다. 아까 봤던 메밀떡입니다. 빙떡입니다. 빙떡. 이렇게 빙떡 안에는 이 무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빙떡 만드는 방법도 책자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밀로 얇게 전을 붙이고 이렇게 소를 만들어서 속에 넣고 이렇게 소를 넣고 빙빙 말아서 이렇게 옆에만 꾹 눌러주면 이렇게 말아서 눌러주면 이렇게 빙떡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 강원도 총떡인데, 제주도는 주로 이렇게 이 안에 무만 넣고 이렇게 벌겋게 양념을 하지 않는데, 봉평에서는 이렇게 속에 김치나 좀 간을 많이 해서 주로 술안주로 많이 이용된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는 먹어보지 못했는데 제주도 빙떡은 참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가 이게 이어도 공화국이기 때문에 이어도에 대한 자료도 계속 모으고 있는데,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이어도를 인공섬으로 만들자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따로 장비를 구입한 게 없이 그냥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많은 게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 이렇게 동영상을 대한민국 최남단입니다. 저는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소리는 녹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제가 좀 해설을 하면서 동영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요 내용은 이어도에 일본과 중국처럼 이렇게 이어도도 인공섬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요지의 내용입니다.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 필요하신 분은 이어도만 치면 나오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와 그제, 어제는 제가 집에 없어서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영상을 올리지 못했어도 이렇게 동영상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산책한 이어도공항 베이스캠프 주변 김광종 수로와 월라봉 단해 아래 바닷길을 걸었는데, 여기에 올려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보면 여기서 이렇게 베이스캠프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감도 따먹고 귤도 따먹고 밖으로 이렇게 옆에 가면 김광종 수로라는 곳이 있는데, 제주도는 논이 많지 않은데 안덕계곡 물을 끌어다가 허물론을 만들었던 김광종이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돌산을 깨가지고 수로를 만든 그 내용이 영세불망비에 잘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영세불망비도 양쪽에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망비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최근에는 이렇게 물길을 따라서 도체 비빌레도 있고 그 위에 많이 있으니까 이 보에서부터 물길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는 그 월라봉 단해 아래, 주로 사람들은 월라봉 위에 그 길이 있어서 그쪽으로만 다니는데, 저는 그 절벽 아래로 산책을 가면서 여기를 박수기장이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산 위로 월라봉 위에 길이 있어서 사람들은 그쪽으로 다니는데, 저는 그 아래 바닷길을 걸으면서 그 길에 있는 파도가 빚은 주상절리도 있고,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그 길을 걸으면서 안에 가면 이런 많은 바위들이 있는데 그 파도에 의해서 참 아름답게 조각이 돼 있는, 그야말로 야외 조각 전시장이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보면서 바다도 보고, 발전소도 보이는데, 이런 조각품들이 수없이 많게 널려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품들이 많이 있는데 길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려면 잘 아는 사람과 같이 가든지, 또한 안전화도 신고 등산화도 신고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 조각품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의 인간이 이렇게 절제미도 보이고, 이런 모습들이 저는 참 좋아서 이 길을 가끔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을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물때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여기에 갇힐 수도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세한 것은 보고 싶은 분들은 직접 들어가서 보시고, 저는 간단히만 이렇게 하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제가 주저리 요즘 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려면 직접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참으로 아름다운 조각품들이 수없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똑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양한 모습의 조각품을 볼 수 있으니까, 시간이 되신 분은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잔잔한 것도 있고
이렇게 절벽들도 보면, 절벽에도 가까이서 보면 참 아름다운 문양들이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바위들은 그 절벽에서 떨어져 나온 것들입니다. 이렇게 바다도 보면서 감상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 조각품들을 감상하면서 그 절벽도 볼 수 있는데, 절벽에도 보면 밑에는 그 화산 폭발 당시의 모습이 생생하게 새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산재가 쌓여 있고, 또 이렇게 물 흐름처럼 생겨 있고, 위에는 아마도 좀 그 찐덕찐덕한 그런 용암이 굳은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 이 절벽에서 떨어져 나온 돌도 중요하고, 그 위에 절벽에도 새겨진 모습들이 시간의 모습이 모이니까, 이렇게 특히 이 길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니까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틈 사이에 방풍도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바다도 이렇게 햇빛을 받으니까 참으로 찬란하고 눈부신 모습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도 저런 눈부신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산책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마라도도 보이고, 가파도도 보이고, 형제섬도 보이고, 저기 송악산이 꼭 악어처럼 보이는데, 악어가 이게 가파도와 형제섬을 막 잡아먹으려는 그런 모습도 재미있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상보다도 이 영상은 제가 좀 자세히 찍었는데, 여기는 들어가기도 힘들고 하니까 한 번쯤 감상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좀 발전소가 있어서 저기 많은 풍경을 죽이고 있는데, 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전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저는 이 조각품이 가장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들여다보게 됩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 행복한 밤 되시고, 내일도
희망찬 하루 시작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